강이 있기에 사막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5,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고대 유산들을 고스란히 인류에게 돌려줬습니다. 고대 문명부터 이슬람 문명까지 5,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이집트. 그중 제가 선택한 이집트의 첫 여정에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의 바로인지라 여겨졌던 아스완 지방과 그곳에 살고 있는 누비안 사람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비행기로 12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이집트는 북동쪽으로는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리비아, 남쪽으로는 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10배 정도나 넓다 보니 수도 카이로에서 남부 지역인 아스완까지 가는 거리만 860km가 넘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흔히 1000개의 첨탑을 가진 도시라고 부르는데요. 중세 이슬람 문명의 통로였고 지금까지도 이집트 인구의 93%가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상징인 나일강은 동북 아프리카의 광대한 사막을 지나 이곳 카이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6,6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강은 이집트 문명의 근원이 되는데요. 저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출발점이라 믿었던 곳 아스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산처럼 솟아있는 이 피라미드는 4,5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인류 최대의 석조 건축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집트 고대 문명의 흔적들은 아스완까지 가는 길목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이집트 유적들은 5천여 년 전 사람의 힘과 돌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기다 어디서 이 많은 돌들을 구하고 곳곳에 옮길 수 있었던 걸까요? 아스완을 향하는 동안 메마른 사막을 보면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아스완, 지금은 1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업도시지만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곳은 나일강의 신화가 시작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스완을 흐르는 나일강에는 약 10여 개의 섬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던 섬이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이 시작되는 곳이라 여겼던 엘레판티네 섬인데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나일강이 이곳 엘레판티네 섬 인근에서 솟아오른다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천상의 강이라 믿었던 나일강도 닿지 못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 서쪽 지역인데요. 온통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았던 사막 위에 높은 바위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살던 고대 귀족들의 무덤지대입니다. 이곳 바위산 곳곳에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4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40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무덤 형태가 남아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산 전체가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데다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그중 약 3,9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3,90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기둥들은 튼튼했는데요. 화강암을 깎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약 3,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부터 이세란 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무덤 주인과 가족들의 미라가 남아있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세를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처럼 미라를 만들면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또한 벽화를 통해 현세의 삶이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믿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벽화 속에 자신의 가족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내세에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무덤이 묻힌 동굴 위로 올라가다 보면 바위산 정상에서 홀로 이곳을 지키고 있는 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람의 아버지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름처럼 세찬 바람도 바람이지만 이곳에서 보니 사막과 농토, 메마름과 풍요로움이란 극단적인 상황이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대낮임에도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는 곳 그리고 나일강 사막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것이 이집트의 본 모습이 아닐까,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0년의 시간은 나일강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02년 아스완댐과 1970년 하이댐이 완공된 뒤 나일강 위에 있던 20여 개의 신전과 옛 무덤들이 수몰 위기를 겪게 된 건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필레 신전입니다. 아스완댐 건설 이후 30년간 필레 신전은 매년 약 4m 정도 물에 잠기는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지금도 신전 기둥 곳곳에 남아있는 물때 자국들이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72년 필레 신전은 이곳 아길리카 섬으로 옮겨지게 됐죠. 높이 18m의 제1탐문에는 파라오의 업적을 새긴 벽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벽화 속 파라오가 몽둥이로 적을 굴복시키는 장면을 보니 파라오가 곧 신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이 신전의 주인은 파라오가 아닙니다. 바로 파라오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시스 여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제2탐문의 벽화는 파라오가 이시스 여신의 아들인 호루스에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는 장면을 담은 거라는데요. 또한 파라오들은 자신들을 살아있는 호루스라고 역사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파라오들은 호루스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신전 벽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이시스 여신은 태초의 왕이었던 남편 오시리스가 살해당하자
오시리스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 뒤 시동생이었던 왕 세트를 피해 호루스를 낳아 몰래 키운 뒤 훗날 지상의 왕으로 만들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루스는 왕권을 상징하는 수호신이 되었고요. 파라오의 어머니가 된 이시스를 위해 이곳 신전을 지었던 거죠. 신전의 가장 안쪽에는 이시스 신을 모셨던 지성소가 남아 있습니다. 방안 벽화를 보면 파라오의 숭배를 받는 이시스 여신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의 멸망과 함께 이시스 신전도 변화를 겪었는데요. 그리스도교가 이집트에 들어온 뒤 이시스 신전은 콥트교 신자들의 예배당으로 사용된 흔적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시스 여신이 파라오의 어머니였다면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필레 신전에는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는 나일로미터를 설치해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했답니다. 그 해에 얼마나 나일강이 범람하느냐에 따라 다음 해의 농사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계단식으로 만들어 어디까지 물이 차느냐로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그 나일강의 수위가 그 다음에 수확량을 결정짓고 또 그 수확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나일강이 얼마만큼 범람을 했느냐가 결국 그 다음 해에 백성들의 삶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을 예측할 수 있는 또는 계획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곳곳에 신전이나 또는 곳곳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곳 필레 신전엔 이시스 신전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걸쳐 다양한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트라이안의 별궁인데요. 넓이 300평방미터, 높이 약 16m의 이 건축물은 로마 왕제 트라이안이 지어 이곳에서 신전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필레 신전 곳곳을 둘러보고 나니 이 많은 돌들을 어디서 구해 이곳 섬까지 옮겨올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국토의 97%가 사막인 이집트에서 예로부터 유일하게 화강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이곳 아스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곳 화강암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다 신전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기자 피라미드의 돌도 이곳에서 가져갔다는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피라미드 건설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화강암을 잘라낼 도구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여기 보이는 이 홈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단단한 화강암을 잘라낼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단초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판 다음에 여기에 나무 쇠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쇠기에 물을 부으면 나무 쇠기가 당연히 팽창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팽창 압력에 의해서 돌을 이와 같이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무 쇠기와 물의 팽창 압력만으로 이와 같이 단단한 화강암을 잘라내는 기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나무 쇠기와 물의 압력을 이용해 돌을 자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보면 볼수록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생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고대인들이 남긴 미완성의 오벨리스크가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벨리스크에 균열이 생겨 작업을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만 42m, 무게는 1200톤.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완성이 되었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벨리스크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엄청난 무게의 돌들을 어떻게 다른 지역까지 옮길 수 있냐는 건데요. 고고학자들은 나일강 범람 때 생기는 빠른 물살을 이용해 배에 돌들을 옮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사용됐던 배는 찾아볼 수 없고 지금 나일강에는 전통 목조선인 펠루카 뿐입니다. على حسب الهواء. الهواء لو كويس بيمشي كويس. الهواء لو ريح هو كمان بيريح. هو بيمشي بالهواء بس. أهم حاجة الهواء. هو بيمشي بالهواء. ما فيش غير الهواء ما فيش موتور. 나일강을 따라 모여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펠루카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펠루카는 나일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펠루카가 가장 많이 운행되는 곳이 바로 아스완이랍니다. 강 한쪽에선 펠루카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적인 펠루카도 이제 몇 대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نفس التصميم واحد واحدث كمان بس ايه المراكب القديمه اقوى. الحد بتاعك زمان كان بتتصنع من الخشب. كان كل المراكب كلها خشب تحت فوق خشب. وبعد لغايه دلوقتي في خشب. ولغايه الان في خشب. 수천 년 전 나일강을 주름 잡았던 펠루카는 이제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펠루카의 외관이 화려하게 바뀌었다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려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 미래에도 펠루카는 바람을 따라 나일강을 누빌 것입니다. 아스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절 황금의 땅이란 뜻의 누비아로 불렸던 아스완. 그 이름처럼 파라오 시대의 수많은 유적들이 아스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다산이나 풍작의 상징으로 신성시한 풍뎅이 모양의 부적 스카라베였습니다. And they thought that because everything they believed in the mythology, they thought that pushing the scarabee, pushing the sun brings the moon, and pushing the moon to bring the sun for another day. That's why he's the god of creation. 그리고 나일강에서 봤던 펠루카의 옛 형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펠루카를 직접 몰며 나일강을 누볐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약 4,50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살던 토착민 누비아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이전부터 아스완 지역에 살았던 누비아인들은 이제 그 수가 줄어들어 10만여 명에 불과한데요. 다행히 인근 지역의 유물을 통해 고대 누비아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At the top, the ceiling or the roof is not flat. So they make a dome to reflect the rays of the sun. Actually, another reason, they make a big room at the top of, or the second floor of the house to go and pray in it. And they called it alaya. Alaya in Arabic means something that makes it fire from praying. 약 4,500여 년 전 아스완 지역 나일강을 누볐던 누비아인들은 이제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개울가에서 더위를 식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이기는 방법은 어딜 가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짙은 갈색 피부의 곱슬머리, 누비아 사람들의 외모는 이집트 사람이라기보단 아프리카 흑인에 더 가까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안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누비아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답니다. 박물관에서 본 전통 가옥 형태에서 변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집안 곳곳에 누비아 전통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누비아인들의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프레스코 벽화인데요.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 보이는 벽화를 그린 사람이 다름 아닌 올해 15살인 이 집의 딸 카리마랍니다. أنت ترسم على الجدار؟ نفسك؟ ايوه أوه رائع. ممكن أريني؟ 그림이라고는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라는 카리마. 말로만 듣던 누비아 사람들의 그림 실력에 깜짝 놀랐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 지방 곳곳에 그린 벽화에도 누비아인들의 전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ده دول جاي من افراح الفرح زي زراعه معبره عن الحياه النوبيه الحياه بتاع اجيال بتاع جداتي وستاتي بتاع ايام زمان يعني بعبر فيهم في 이 벽화들은 신전의 벽화처럼 수천 년이 흘러 누비아인들의 생활을 기록한 역사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دول كانوا في البحر عشان زمان كان شكل غسالة وكده كانوا في البحر بابا وماما ده فوقيه في غسيل دي اسمها حجر سعدان 자신이 직접 만든 거울을 보여주는 카리마. 누비아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공예품 만드는 솜씨도 대단했습니다. أكون مدرسة برضه زي ما خدت زي ما الأب علمتنا أعلم الأجيال اللي طالعة إن شاء الله كده أعلمهم برضه يكونوا أحسن كده إن شاء الله.
가족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집, 그곳에 살고 있는 15살 소녀가 성인이 됐을 때 벽 한쪽에 완성될 그림이 궁금해집니다. 수몰 이전부터 나일강이 생활의 터전이었던 누비아 사람들, 그들의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50평생을 나일강에서 업으로 살아온 압둘 씨. 압둘 씨는 예전부터 선조들이 해왔던 것이라며 거물을 친 뒤 노를 젓던 나무 막대기로 나일 강바닥을 치며 물고기를 거물 안으로 모으는 방법을 보여줬는데요. 막대기로 강물을 치면 소리에 놀란 물고기들이 도망을 가다 쳐놓은 거물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거물을 걷는 압둘 씨의 손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일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 종류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دي اسمها أرنب. 아르납, 있으면 아르납. أرنب. 됐다? كيف 우리나라 한복하고 진짜 비슷한데 한복이 맞는 것 같아요. 오, 배가 커지고 있는데. كل ما تدوس عليها. 우리와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성질은 딱 황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إيدك إيدك تقطعها. 아침부터 밤까지 삶 전체가 나일강과 함께하는 누비아 사람들. 아샤라기네. 아샤라 킬러 아샤라기네. 5천여 년이란 세월이 비껴간 듯 그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나일강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지침서가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아스완을 뒤로 하고 제가 떠난 곳은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인 람세스 2세가 자신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 세운 신전 아부 심벨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중 유능한 장군의 자질을 가진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람세스 2세. 그는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며 아부 심벨 대신전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스완에서 4시간을 달려 이집트 최남단 아부 심벨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것은 신전의 도구를 막기 위해 눈속임용으로 만든 창문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전쟁 포로를 신문하는 장면 등 람세스 2세의 업적을 담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중 돌과 돌 사이에 있는 이 염선들은 1970년 하이댐으로 인해 수몰될 뻔한 아부 심벨을 이곳에 옮기며 생긴 것이랍니다. 입구에 서 있는 20m가 되는 거대한 람세스 2세를 마주하고 있자면 그 웅장함과 거대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람세스 상들은 높이 30m가 넘는 신전 전면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상 옆에는 독수리 형상을 한 호루스 신을 새겨 넣었는데요.
이는 고대 파라오들처럼 호루스 신을 통해 자신이 곧 태양의 아들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랍니다. 람세스 2세의 대신전에서 50m 떨어진 소신전은 람세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해 지은 신전입니다. 다이슨은 새로운 청소 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며 앞, 뒤, 옆으로도 청소합니다. 다이슨의 첫 전방향 플러피 클리너 헤드. 오직 다이슨만이 다이슨처럼 작동합니다. 신전 입구에는 절벽에서 걸어 나올 것 같은 6개의 입상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다른 왕비의 석상들은 파라오의 무릎 아래 크기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곳 신전에서는 파라오와 왕비의 석상이 똑같은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람세스 2세는 자신이 사랑하는 네페르타리가 이 신전을 통해 백성들에게 파라오의 어머니인 이시스 여신처럼 추앙받길 바랐던 마음을 벽화에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92세까지 67년간 고대 이집트를 통치했던 것으로 알려진 람세스 2세,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파라오에게 신전을 선물받은 네페르타리 왕비, 두 사람이 만들어낸 아부 심벨 신전은 30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이 나일강을 바라보며 이집트인들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여 개의 신전과 36개의 장제전이 남아있는 땅, 그리스 작가 호머가 일리아드에 100개의 문이 있는 땅이라 표현했던 파라오의 역사가 담긴 땅, 고대 이집트 문명이 살아있는 거대한 노천 박물관, 바로 오늘은 천여 년 동안 이집트 왕조의 수도였던 룩소르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카이로에서 룩소르를 향하는 650km 여정도 이 나일강을 따라 이어집니다. 강을 따라 난 길이라고는 하지만 도심만 벗어나면 바로 황량한 사막이 펼쳐지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흔히 사막하면 모래사막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나일강 계곡 인근에 있는 사막의 경우 지속적인 범람으로 인해 사암, 석회암, 규암 등 돌들로 사막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풍부한 돌이 이집트만의 거대한 석조 건축을 지을 수 있게 만든 요인 중 하나입니다. 7월 한낮에 이집트 사막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50도 이상,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런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어떻게 견뎠을지 궁금해집니다. 8시간 정도 달리자 서서히 풍경이 바뀌는 걸 보니 나일강이 가까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길을 지나자 나일강 지류와 농경지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오는데요. 이 길 끝에 바로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수도 룩소르가 있습니다. 38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룩소르는 이집트에서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다른 이집트 도시와 마찬가지로 룩소르도 사막 가운데 나일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에 의해 만들어졌죠.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경계로 서쪽을 죽은 자들의 땅이라 부르고 현재의 파라오를 위한 신전과 땅은 삶의 공간인 나일강 동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해마다 규칙적으로 범람하면서 나일 실트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오지의 기름진 검은 흙을 실어다 줬습니다. 연중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태양 아래 국토의 대부분은 모래 사막이고 비는 오지 않고 틈나는 대로 모래바람이 이 산자들의 땅을 덮치는 그럴 때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거죠. 그 범람은 단순하게 땅을 적셔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산자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축복 또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은 흙으로 뒤덮인 나일강 유역은 뜨거운 햇볕, 풍부한 물이 어우러져 씨만 뿌리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 결과 경지 면적이 국토 2.3%에 불과하지만 주민의 49%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한 농토에서 산모작으로 각종 작물을 재배하게 됐죠.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게 나일 강변은 물과 먹을거리가 풍부한 지상의 낙원이 됐습니다. 약 10,000년 전부터 나일 강가에 모여 살았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그러했듯 지금도 이곳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이 주신 축복입니다. 나일강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남다른 애정과 믿음은 고대 이집트 문화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대 유적을 품고 있는 룩소르를 보기 위해 일찌감치 열기구가 뜨는 서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열기구는 불을 뿜으며 이륙할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과연 하늘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땅이라 불리는 룩소르 동안과 서안의 모습이 어떨지 열기구가 올라갈수록 저의 기대감도 높아져 갔습니다. 드디어 500m 상공, 천년 동안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룩소르의 모습이 제 발 아래 펼쳐집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비치는 동안 지역을 보고 있자니 마치 생명의 기운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양빛이 가장 늦게 도달하는 사막 지역, 그곳에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이 묻힌 왕들의 계곡이 숨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가로질러 죽음과 삶이 공존했던 고대 도시 룩소르. 저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렀던 나일강 동쪽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엔 이집트 최대 신전 카르낙 신전이 있습니다. 태양신 아몬을 위해 약 3,500여 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 2,000년 동안 수없이 정축과 개축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신전 입구에는 40여 개의 스핑크스가 길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곳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아몬 신의 상징인 순양머리를 하고 발 사이에 파라오를 품고 있었는데요. 스핑크스들은 신전의 파수꾼을 상징한답니다. 그 끝에는 높이 43m, 복 113m의 거대한 탑문이 서 있었습니다. 이 탑문 앞에 서고 나니 웅장함에 한번, 고대 이집트인들의 건축술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카르낙 신전에 보니까 거대한 이 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커다란 이 돌을 가지고 이 높은 벽을 특별한 도구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쌓아 올렸을지 상당히 놀랍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카르낙 신전 제1탑문에 들어서면 북쪽에 총 3개의 제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룩소르의 옛 지명인 테베의 수호신 아몬과 아내였던 무터 여신, 아들 콘수 신의 제실이 놓여 있는데요.
이 세 신은 태배를 상징하는 신들이기도 합니다. 이곳 제실벽화는 이 세 신들에 대한 신화를 그림으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엔 람세스 3세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람세스 3세는 약 3천여 년 전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신전 앞마당에는 양쪽으로 오시리스 신 모양을 한 파라오가 기둥에 늘어서 있고요. 그 안쪽으로 작은 기둥홀과 성소가 있습니다. 이곳 벽화엔 태양신 아몬이 파라오인 람세스 3세에게 생명을 줘 파라오의 권력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요. 당시 이곳에 신전을 건설한 파라오들은 태양신 아몬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고 합니다. 신전을 나와 안뜰을 지나면 람세스 3세가 재위하기 50여 년 전 이집트를 다스렸던 전설의 파라오 람세스 2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제2탐문 앞에 서 있는 석상입니다. 지금도 이집트 파라오를 대표하는 위풍당당한 이미지의 람세스 2세는 후대 파라오들의 롤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람세스 2세는 자신의 기념물을 이집트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많이 지은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거대한 신전을 보고 있자니 당시 파라오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이 통째로 들어갈 크기에 134개의 거대한 돌기둥을 세운 대열주실, 이곳도 파라오의 권력이 있기에 건설이 가능했을 겁니다. 열주실 안은 마치 돌기둥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고대 이집트 건축물의 걸작 중 하나라 얘기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둥의 둘레만 15m 정도, 거기다 23m와 15m 높이의 거대한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대열주실, 모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파라오들은 이곳을 통해 자신이 곧 신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열주실을 지나면 파라오가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 세운 또 다른 건축물 오벨리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그리스어로 바늘을 의미합니다. 파라오들은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은 오벨리스크를 신전 앞에 세웠는데요. 그들은 오벨리스크를 높게 세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답니다. فدايما بتقع في مقدمة المعبد وتغطى في المثلث اللي فوق بسبيكة من الإلكتروم فبتعكس أشعة الشمس فبتدي سطوع أن الإله أمون يسطع في الأفق وموجود في كل مكان. تمام؟ وعليها دائما أسماء وألقاب الملك على أساس أن هذا مجده وحضارته موجودة على المسلة. 이곳 신전에는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세계 최초의 여왕 하셉수트가 세운
30m 높이에 달하는 오벨리스크입니다. 하셉스트 여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것보다 더 높은 오벨리스크를 세웠습니다. 아마 이전의 파라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보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300톤이 넘는 돌덩어리를 세울 수 있었냐는 겁니다. الجرانيت ده بنجيبه من أسوان عن طريق المراكب في شهر الفيضان، وبعد كده بنسيب المركب بره وبنجرها على محافة عن طريق الحيوانات، وبعمل لها عبارة عن طريق منحدر، وبعد كده بروح ارفعها على الطريق المنحدر، وبيبقى في المنحدر بيبقى فيه رملة، وبشيل الرملة بطريقة تدريجية، وبشد المسلة بالحبال حتى أن تقع على القاعدة اللي احنا شايفينها هناك دي موجودة. 오케이, tamam. 오케이. 그 당시 파라오는 자신이 원정 당시 보았던 여러 동식물들을 묘사해 정원을 꾸며 태양신 아몬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카르낙 신전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파라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곳인데요. 이곳은 파라오가 직접 태양신 아몬을 칭송하고 이집트의 번영과 축복을 염원하는 장소였습니다. 카르낙 신전의 동남쪽 방향에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자리잡은 호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이 이곳에서 심신을 정화했다고 해서 성스러운 연못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 옆에 다산이나 풍작을 상징하는 풍뎅이 모양의 부적 스카라베라고 불리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스카라베 주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돌면 행운을, 5번 돌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Io almeno un'altra. Vedi, non sappiamo quante volte possiamo. Ci piacerebbe, ma quante volte dirlo adesso è difficile. Dirlo adesso è difficile quante volte. Potendo, perché c'è tutto in mano. Capisci? 신전벽엔 나일강 범람 축제를 기록한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벽화 그림을 보면 사제들이 배에 태양신 아몬을 모시고 나갔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앞에 파라오가 순양으로 표현된 아몬의 앞에서 전기를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파라오들은 카르낙 신전에 있던 태양신 아몬을 나일강의 범람에 맞춰 3km 떨어진 룩소르 신전으로 옮겼습니다. 이 축제를 오페트 축제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 축제가 벌어지면 파라오와 태양신 아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답니다. 이 축제는 열흘이 넘게 나일강 일대에서 벌어졌다는데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범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오페트 축제의 중심지는 카르낙 신전과 룩소르 신전을 이어준 스핑크스 길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길목에 약 600여 개의 스핑크스들이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오페트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카르낙 신전의 주신인 아몬신을 신상을 이 룩소 신전으로 모셔다가 약 3주 정도 머물게 하는데 그 목적은 나일강의 범람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비 65m, 높이 25m의 거대한 룩소르 신전 제1탐문에는 람세스 2세의 좌상 2개와 25m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2개의 오벨리스크가 있었지만 1831년 이집트 총독이 프랑스에 선사하면서 한 개는 파리 콩코드 광장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탐문을 들어서면 이런 2개의 파피루스 기둥이 에워싸고 있는 람세스 2세의 안뜰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도 위대한 람세스 2세의 업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벽에는 람세스 2세가 둘로 나뉜 이집트를 통일시킨 업적은 물론 전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탐문을 지나면 19m의 거대한 파피루스 기둥이 두 줄로 52m 정도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거대한 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있듯 파라오의 뜻이 태양신 아몬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상징한답니다. 이 기둥의 벽에는 투탕카멘 때 새긴 오페트 축제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함께 시작되는 오페트 축제, 벽화에는 당시 축제에 참가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신 아몬에게 꽃을 바치고 신에게 축복과 은총을 받았던 모습이 담겨 있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이 지역에서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것은 상류에 있던 영양분을 사막화되어가는 그 지역으로 몰고 내려와서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주회랑을 지나 룩소르 신전의 마당객인 아메노텝 3세의 뜰에 들어서고 나면 안쪽에서 좀 독특한 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 벽화 위에 예수와 12제자의 그림을 그려놓은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기원전 4세기 무렵 콥트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됐던 곳이랍니다. 찬란한 고대 파라오의 흔적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신전의 웅장함과 거대함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임을 자처했던 파라오들. 그들은 거대한 신전 건축을 통해 스스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파라오. 그들은 죽음 뒤 부활을 꿈꾸며 나일강 서쪽에 자신들의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서쪽을 네크로폴리스, 즉 죽음의 땅이라 불렀는데요. 나일강 서쪽 지역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허벌판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거대한 크기의 memnon의 거상이었습니다. 3,400여 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23m의 이 석상은 파라오가 옥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데요. 이 엄청난 크기의 석상은 건물 입구에 불과했답니다. 그 당시 지어진 건축물들의 규모는 하셉수트 장제전만 봐도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장제전은 장례식과 죽은 파라오가 내세에서 부활하도록 기원하는 의식을 올리는 곳을 말합니다. 이 장제전을 지은 하셉수트는 원래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였던 남편이 죽자 어린 후궁의 아들 투트모스 3세의 섭정을 하다가 스스로 파라오가 된 이집트의 첫 여성 파라오인데요.
오직 남자만이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시절,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였던 하셉수트는 파라오가 되기 위해 수염을 달고 남장을 한 채 이집트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곳 장제전은 3,500여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장제전 안에는 사랑과 미여의 여신인 하토르 신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암소로 상징되는 사랑과 미여의 여신 하토르의 얼굴이 달린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왕비였던 자신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정당성을 하토르 신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랍니다. 이 벽화는 암소로 표현된 하토르 여신의 저절 하셉수트 여왕이 무릎을 꿇고 받아 마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랍니다. 하토르 여신을 추앙하면서도 그녀 자신은 이집트 영토를 시나이 반도와 지금의 수단 부근까지 확장시켰던 여장부이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파라오였던 그녀의 얼굴이 궁금했지만 얼굴 부분이 손상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부분이나 많은 그 구조가 지금 훼손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세수트가 왕이 되면서 왕위 계승자인 투트모시스 3세를 밀폐된 공간에 은폐를 시키고 자기가 오랫동안 통치를 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투트모시스 3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얼굴이라든가 또는 부조 그 외에 하세수트 여왕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훼손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트모스 3세는 하셉수트 여왕이 부활한 뒤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신의 공적을 신에게 알리기 위해 그려넣었던 벽화들도 투트모스 3세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지만 어쩌면 그녀는 이 벽화를 통해 자신이 22년 동안 통치한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후손들이 평가해 주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파라오들이 묻혀있는 무덤 왕가의 계곡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3,500여 전부터 500년 동안 파라오들은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무덤을 계곡 깊숙한 곳에 숨겨뒀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뜻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데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모든 입장객들의 카메라 반입이 금지됐다는 것입니다. 계곡 곳곳에 3,000년 이상 된 암굴 무덤이 60여 개가 모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왕들의 계곡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2년 전부터 카메라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바람에 아쉽게도 들어가서 아름다운 벽화나 모습들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왕가의 계곡은 물론 부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귀족의 무덤 역시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제가 발길을 돌린 곳은 왕가의 계곡을 건설한 노동자들이 살던 마을입니다. 사막 모래에 묻혀버렸던 이곳은 20세기 들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왕가의 계곡이 있는 언덕 뒤쪽에 남아있는 무덤 노동자의 마을에는 약 70여 채의 집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했던 이들은 왕실 묘를 건축하고 꾸미는 예술가들로 직업 특성상 기밀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마을은 철저히 격리된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죽음의 땅에서 격리된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던 우물의 흔적도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물을 구했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 북쪽에는 데이르 알 마디나 신전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하토로 신전으로 지어졌지만 기독교 시대 초기 이후부터는 이 마을 이름을 딴 데이르 알 마디나로 더 잘 알려진 신전입니다. 이 벽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흑벽돌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360평방미터의 이 작은 신전은 사랑과 미를 상징하는 하토로 여신을 위한 곳인데요.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진귀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 신앙을 담은 사자의 책입니다. 그림에 따르면 육체를 떠난 영혼은 오시리스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세에 들어갈 자격을 심사하는 최후의 심판에선 정의의 저울 오른쪽에는 진실의 깃털을, 왼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놓고 무게를 달게 되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세는 내세에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했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이 죽었을 때 저승의 신인 오시리스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울이 있습니다.